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그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게 된 명법입니다. 날씨도 화창하고 그래서 뒤에서 이야기가 날씨한테 제가 밀린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1년에 이렇게 드물게 푸른 하늘이 있는 이런 날이라면 제가 좀 밀린들 어떻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좋은 날씨에 또 이 자리에 오신 것만큼 또 같이 함께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불교는 대체로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탐구하는 그런 종교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두 분의 부처님이 각각 그렇게 자신의 내면에 몰입해서 뭔가 깊이 침잠해 있는데요.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나에게 말을 건다면 나는 어떤 말을 나에게 할 수 있을지 오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통 나에게 말을 걸 때 먼저 요청하는 게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예, 소크라테스가 했다고 알려진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하는데요. 그래서 나를 보기 위해서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한데 거울 속에 내가 진짜 나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거울 속에 있는 이 모습을 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어디에 내놔도 아깝지 않은 이 나를 이해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는 것은 유일한 개체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천상천하 유아독존, 오로지 나만이 유일하고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는 우리가 늘 생각하고 이렇게 존재하고 살고 있고 그리고 행동하고 또 느끼고 그런 존재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편에서 보면은 나는 그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는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뭐라고 생각해? 나 자신에 대한 해석을 줍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내가 있는 지금 이 위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가 지나온 생애에 대해서 나 자신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는 나를 동반자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거울을 통해서 보는 나, 그렇게 온전한 신체로서 존재하고 나의 주인인 나, 그 나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나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거울을 통해서 보지 않고 우리 자신을 본다고 치면 우리는 나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거울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나를 볼 수가 없어요. 내 신체조차도 사실은 내가 다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손, 또 발, 내 앞부분밖에 못 볼 거예요. 내 얼굴조차도 내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주 부분적인 이미지들만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파편화된 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거울을 통해서 본 내가 진짜 난지 아닌지 여러분들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없죠. 네, 사실은 이렇게 거울을 통해서 본 나는 상상의 나입니다. 이미지로 만들어진 나예요. 그래서 락강은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인 락강은 이렇게 이미지로 본 나를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때 상상의 나로 인지한다라고 해서 그 단계를 생후 6개월부터 18개월 사이에 그러한 자기인식을 가지게 되는 그 시기를 거울 단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거울을 보면서 그것이 자기 자신임을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좀 굉장히 특징적인 지점은 거울을 보면서
다른 동물들은 자기 자신을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한 발 다가가면 그 녀석도 나한테 한 발 다가오니 굉장히 놀랍고 또 무섭고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서 도망가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고 있는 애완견이나 고양이나 그런 동물들을 보면은 거울을 보면서 굉장히 그 독특한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인간이 보여주는 반응이 훨씬 더 독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와 비슷하게 자기인식을 가지는 또 다른 동물이 있는데 원숭이나 그 원숭이 중에서도 침팬지나 고릴라 같이 좀 더 지능이 있는 그런 동물들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숭이는 그러고 나서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거울 앞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지나가 버리는데 인간의 어린아이는 계속 머물고 있고 심지어 웃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반응을 나르시시즘이라고 해요. 자기애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무척이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누군지 너무너무 알고 싶어 하고요. 근데 또 한 가지 독특한 반응이 있습니다. 뭐냐면 거울을 보면서 우리는 거울 속에 나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할머니든 어머니든 부모든 누군가에게 저 모습이 내 모습이야 라는 거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나에게 또는 나 스스로 나에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의 이야기를 쓰려고 할 때 사실은 그 이야기가 자발적으로 나 혼자서 쓰는 이야기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펜을 드는 순간 또는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순간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묻는 순간 우리는 누군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냥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채로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분명히 누군가 어떤 사람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미지의 수신자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어느 누구에게 쓴 편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쓴 편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전혀 모르는 아주 다수의 독자를 향한 그런 글이 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이야기하자면 나는 나의 이야기를 너가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누군가를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나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미 나 속에는 너가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단순하게 그냥 대상으로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를 요구합니까? 뭔가 너에 대한 설명 가능하게, 납득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과연 나의 이야기가 그렇게 일관적으로 쓸 수 있는 이야기인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출생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써올 때 그 이야기가 하나의 스토리라인으로 쭉 연결되어서 뭔가 소설의 한 그 챕터처럼 그렇게 흘러가게 쓸 수 있을까요? 그렇게 쓰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여러분들 자신의 이야기를 그렇게 쓰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그 부담을 안고 시작을 해요. 또 설명 가능하다는 거는 또 다른 의미에서는 네가 옳았음을 증명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가 그 이야기를 하게 된 정당한 근거를 이야기해라.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 잘못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설명해 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또는 누군가에게 그 탓을 돌리죠. 누군가가 나에게 무언의 압력을 가해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는 식으로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까미의 이방인이라는 작품이 살인을 한
그죠? 근데 살인을 할 때 살인의 이유를 나중에 법정에서 진술하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태양이 너무 강렬해서 살인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부조리한 부분들, 그러니까 실존주의적 언어로는 부조리한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누군가가 법정에서 너의 행위를 설명하라고 할 때 정말 그것에 근거가 될 만한, 남들이 봤을 때 인정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찾아내려고 하게 돼요. 그런 압박감을 우리는 스스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화된 타자의 모습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래서 내가 힘들어도 그 힘듦의 이유를 내 자신한테 돌릴지라도 어쨌든 뭔가 수미일관하게 정말 이렇게 하나의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설정을 해줘야만 나는 나의 이야기를 완성했다. 이렇게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나의 이야기를 쓸 때 또 한 가지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없으셨어요? 혹시 내 이야기를 했는데 하고 나니까 내게 아닌 것 같아. 나는 정말 뭔가 특별하고 아주 내밀하고 그리고 남들하고는 전혀 다른 나만의 독특한 무엇을 느꼈는데 말을 하고 나니까 이게 그렇게 안 보여.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없어요? 그렇죠, 그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때문입니다. 언어는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언어는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고유하고 독특한 무엇을 언어로 전달하려면 한계가 먼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언어로 쓰지만 뭔가 나에게는 낯설고 이질적인 어떤 것으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 내가 나의 이야기를 쓰는데 내 것이 아닌 걸로 쓸 수밖에 없다는 이 한계가 결국은 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내 이야기를 하려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상황 속에서 설명을 시작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디에서 언제 태어났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아까 훈련 잘 받으셨잖아요. 대답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뭐가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엄마와 아빠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그럼 아버지와 엄마가 언제 만났느냐 이 이야기도 시작해야겠죠? 그죠? 그럼 그 이야기에 소급해서 들어가면 뭐죠? 태초에 뭐가 있고 이래가지고 창세기 이야기처럼 이렇게 이어져 나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네, 우리는 그렇게 소급해서 들어가야만 내 이야기를 쓸 수 있는데 그 이야기는 또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시간은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음이라는 그 시간까지가 내 온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내 시간의 시작은 다른 사람에게는 시작이 아닌 시점인데 또 내 이야기의 끝은 다른 사람에게는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야기하면서도 뭐예요? 나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 다른 이야기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온전하게 내 걸로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를 앞에 두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승려지만 가끔 이력서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 올 때도 자기소개를 하기 위해서 본인에 대한 간단한 이력을 해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고 또 무슨 학교에 강의를 하게 되면 요즘은 새로운 가는 학교마다 다 그 이력을 쓰게 하고요. 또 스님들도 수행 이력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다가 어떤 그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내 이력을 발표를 해야 된 상황이라면 나의 학문적 여정에 대해서 쭉 그렇게 쓰게 됩니다. 뭐 어디 학교를 졸업했고 무슨 공부를 했고 또 어떠한 글을 썼다, 논문은 어떠어떤 걸 하고 학문적인 관심은 어디 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돼요. 근데 저는 오로지 학자로서의 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도 스토리 라인이 돼요. 어쩌다가 내가 선종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연구하게 됐는지, 또 어쩌다가 제가 미학이라는 공부를 하게 됐는지,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차고 넘칠 만큼 긴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자기 이야기를 쓰려고 한다면은 누구가 수신자로 상정하느냐. 비록 내가 내 이야기를 쓰더라도 아마도 그 포인트들이 조금씩 다르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굉장히 내면적으로 힘든데 그 힘든 이야기를 쓴다면 뭔가 그런 지점에서 이야기가 나올 거고, 또 내가 우리 가족들하고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쓴다면 또 그게 중심이 되어서 이야기가 이렇게 쓰여질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쓸 수 있는데 동일하지가 않아요. 하나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쓰는 시점마다 어떻게 됩니까? 나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재구성하고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이야기가 나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계속 바뀌고 있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죠. 그죠? 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나에 대한 이야기에 풀 스토리는 없습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쓰려고 하지만 풀 버전으로 풀 스토리는 쓸 수가 없어요. 그죠? 나 이야기는 항상 부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의 시점에 따라서 과거의 이야기가 같은 사건도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제가 아까 해석자라고 했잖아요.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 예전의 사건이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경우 여러분들 많이 있었죠. 그죠? 그때는 굉장히 불행했던 일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굉장히 큰 변화를 위한 어떤 반복점이 됐다든지 또는 굉장히 나에게 아주 나쁘게 행동했던 어떤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한테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었다든지 이야기가 계속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실을 내가 경험했다고 할 때 그 팩트가 고정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지만 실제로 그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가 과거가 바꿀 수 없고 현재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미래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현재의 나의 상태에 따라서 과거는 계속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내가 지어낼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나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나를 정말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인격, 성격 할 때 personality 이런 이야기를 이제 영어에서는 하는데 personality는 persona라고 하는 그 라틴어에서 나온 그 개념이죠. 근데 페르소나라는 말이 원래 의미는 뭐죠? 가면이에요. 가면.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모습으로 나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어떤 역할을 연기하는 자입니다. 어떤 스토리 속에서는 내가 주인공으로 연기를 하게 되지만 내 이야기 속에 뭐죠? 조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반대로 그들의 이야기 속에 나는 조연으로 참가하기도 해요. 예. 결국은 보면은 나는 나의 탈을 쓰고 연기하는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스토리들은 뭡니까? 내가 가면을 쓰고 했던 연기들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죠. 그죠? 그럼 그 연기하고 있는 나, 진짜 움직이고 있는 그거는 뭘까요? 그게 뭔가? 그게 진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겠죠? 그죠? 예,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선불교에서 화두로 삼아서 추구해 가는 겁니다.
선불교에서 그렇게 추구했을 때 그 담론의 경우는 이제 우리 조금 하고 조금 잠깐 멈추고 우리 자신 이야기들을 다시 돌아보면은 내 이야기는 사실은 제가 아까 다른 사람의 어떤 이야기의 부분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고 했고 또 우리가 언어로 사용해서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내 이야기가 아주 독특한 부분이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렇지만 내 이야기가 딴 사람 이야기가 될 수는 없어요. 그죠? 아무리 닮았어도 아무리 비슷해도 심지어 쌍둥이일지라도 우리는 우리 이야기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드라마에서 똑같은 이름의 두 여성이 전혀 다른 삶을 산 것처럼요. 그죠? 그런데 이 드라마 제가 보지는 않았어요. 하도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좋아한다고 해서 잠깐 이렇게 인터넷 통해서 이렇게 어떤 스토리인가는 들어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 시청은 안 했는데 결국 그 이야기 속에서 보면은 한 여성은 흙수저고 다른 여성은 정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금수저의 그런 여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여성에게도 일반화될 수 없는 금수저라고 일반화될 수 없는 자기만의 아픔과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었어요. 또 금수저인 이 여성이 보기에 또 오해영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같은 이름의 여성은 그냥 관심이 없거나 자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고 그냥 보통의 이야기를 가진 자기만의 독특성하고는 같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자기가 무시해도 되는 그런 존재로 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속에 뭔가 아주 매력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 그런 여성님이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죠? 예, 우리는 내 이야기를 그 누구 이야기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만의 독특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만큼 그도 너도 너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절대로 바꿔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독특성이 노출되는 것처럼 그의 독특성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해야만 될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그죠? 예. 그래서 그 흙수저인 이 오해영이 정말 사랑받는 여성으로 거듭났을 때 금수저에 있던 이 오해영은 악역으로 전락하면 안 되죠. 그도 역시 자신만의 스토리를 갖고 고군분투하면서 삶을 사는 또 하나의 여성으로서 그의 독특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줘야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독특성은 우리는 이제 정말 이야기로 바꿀 수 없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정말 나라고 하는 거는 이야기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양한 이야기, 복수의 이야기로 나를 쓸 수 있는 그 나는 그죠? 관계에 따라서도 다르게 이야기될 수 있고 어떤 시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고 정말 또 나를 본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의 이야기를 다시 듣는다면 또 다른 이야기로 구성될 수 있는 그 나. 그렇게 연기를 하고 있는 나. 연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고의적이고 무슨 뭐라고 할까요? 어떤 그 대본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죠. 내가 액팅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액팅하는 그 측면이 아니고 액팅하게 하는 것. 내가 지금 여기서 살아서 어떤 역할을 하고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그 나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 나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 속에 포착되지 않는다. 네. 절대로 나의 이야기를 나의 그 본연의 나라고 하는 그걸로 돌이켜보면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야기를 쓰기를 멈추고
그냥 우두커니 앉아서 나를 생각해 보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냥 텅 비어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 사건 저 사건 속에 움직이고 있는 듯이 보이고 그것이 나의 삶의 조건이고 그 조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물 속에 있는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을 떠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물고기가 어항 속의 물로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그 물고기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어항 속의 물이 아닌 거죠. 그죠? 그게 정말 뭔가 이런 문제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고백을 하게 돼요. 나는 나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 자신 있게 나는 나 자신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 혹시 계신가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그 행동하고 있고 연기하고 있는 그 자체의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선불교에서는 이런 비유를 씁니다. 꼭두각시 인형극 할 때 꼭두각시 인형을 이렇게 손으로 조작을 하는데 뒤에서 누가 있죠?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앞에서 그 꼭두각시들이 연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겉모양이 나가 아니라 꼭두각시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건 누구냐 이렇게 묻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봐도 그 나는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한다. 답답해지시는가요? 내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정말 내가 하고 있는 것조차 내가 다 알지는 못해요. 그죠? 예, 내가 하고 있는데 내가 이게 어떤 맥락에서 하고 있는지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있는지 내가 모르는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인 양 그동안 믿고 그 목소리에 맞추어서 내가 살려고 노력을 해왔던 것이지 실제로 나 자신의 목소리를 정말 충실하게 따랐나? 이렇게 반성해 보면 내가 나를 잘 모르고 살아오는 것들이 훨씬 많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관계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부모로서 또는 자식으로서 뭔가의 삶을 살았는데 그게 정말 내가 원해서 사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누군가의 요청들에 의해서 또는 어떤 역할을 사회적으로 말하는 그 올바르다고 하는 그 역할들을 맡아가면서 한 거예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조건 지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그런 모든 조건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겸허하게 그걸 인정하자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자를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있어도 편치가 않은 거예요. 맨날 나의 다른 목소리가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너 게으름 피우는 거 아니야. 너 남들은 뭐 하고 있는데 너는 뭐 하고 있어. 저도 그래요. 저도 조금 쉬고 있으면 저래서는 이렇게 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저 자신한테 막 이렇게 책임질을 하고 있거든요. 또 뭔가 일을 할 때 이거는 더 어떤 기준에 맞춰서 잘해야 돼. 그럼 그 기준은 내가 나에게 스스로 가하는 기준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 정말 완성됐다고 하는 일반적 기준에 저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 속에 있으면서도 편안하게 있지를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무장해제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딴 사람들이 주는 메시지에 완전히 무장해제가 돼서 그것만 바라보고 그 목소리를 따라가려고 아둥거리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알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이 나 자신의 현재의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인정함으로써 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 신전에, 델보의 신전에 있는 이 저건이 너를 제대로 알지 않으면 안 돼. 너가 무엇인지 낱낱이 알아야만 돼.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이해되어 왔는데 실제로는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그것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게 아니라 너 자신을 배려하라. 너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지의 지라고 하는 게 소크라테스의 굉장히 중요한 언명인데요. 무지의 지이기 때문에 내가 그럼 더 알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모르고 있음을 고백하는 순간 그 순간 나는 나 자신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정말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 자신의 목소리로 나를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나 자신에게 다시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나를 내가 갖고 있으면서도 나에게 뭐 경쟁자가 된다든지 또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든지 비교를 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나를 바라보고 또 내 이야기도 그런 관점에서 써왔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너 자신을 배려하면서 네가 너를 모르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너를 배려하고 너를 살피고 그러면서 살아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알키비아데스라고 하는 젊은이에게 소크라테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동안 나 자신을 모르고 살았네요. 저는 적들하고의 관계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적을 이길까 하는 생각만 하고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만약 네가 50살이 되었을 때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건 너를 배려하기엔 너무 늦은 시간일 거야. 그런데 너는 그걸 알만한 적절한 나이에 그 사실을 알았으니까 충분히 괜찮아. 이렇게 따독거려줬다는 겁니다. 여기 연세가 50이 넘으신 분들이 좀 계시지만요. 요즘은 건강 100세니까 이제부터도 여러분 자신을 배려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젊은이들에게도 내가 어떻게 해서 사회적 성공을 거둘지 어떻게 하면 나의 스토리를 성공적 스토리로 만들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돌아와서 자기 자신하고 자기 자신을 배려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쓰고 그래서 정말 자서전, 정말 진정한 의미의 자서전을 쓰고 또는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를 쓰라는 거예요. 잘못을 고백한다고 해서 잘못이 그대로 용인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자기 배려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는 그것을 주로 생각건데 정신적인 위로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나를 배려하는 방법 중에 굉장히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나의 몸을 배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간단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몸을 배려했는지 그 몸이라는 생각도 타자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 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정말 몸에 좋은 것들이 많고 운동도 정말 헬스클럽이니 뭐 피트니스 센터니 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몸을 배려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 실제로 현대사회에서 몸을 배려는 몸을 혹사시키는 겁니다. 그 전부 다 뭐에 맞추는 겁니까? 세상에서 인정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에 맞춰진 그런 몸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저도 미학과 출신이라서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러한 아름다움은 진정한 의미에서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나의 몸을 생각한다면 내가 무엇을 먹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먹고 있는 사실도 잘 알아야 되고 그 먹은 음식이 내 몸에서 어떻게 소화되고 있고 내 몸을 어떻게 살리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먹은 음식이 내가 어떻게 먹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내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도 모르고 먹는다면 그것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었어도 나를 위한 음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식, 여러분들의 몸의 운동 그런 거를 정말 여러분들을 위한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문의사 못지않게 자기 몸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나의 쓰는 시간대에 대해서도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내 자신이 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붕괴도 하고 감탄도 하고 부러워도 합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하는 것이 정말 나하고 나를 아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고 내가 앞으로 변화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이해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가십거리에 불과한 것들 속에서 내가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냥 자기만족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좀 다르게 그 방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위로나 나 자신의 근본에 대한 생각도 필요하지만 아주 간단한 거로는 먹고 자고 운동하고 이렇게 몸을 배려하고 나의 시간을 배려하고 그러한 것들부터가 나를 배려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저를 판단하기 전에 그죠? 너 자신이 완벽한지 아닌지 분명히 해라. 그걸 알아라. 그래요. 그 말 속에는 너가 완벽하지 않으면 나를 비판하지 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른다는 사실을.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른다는 것은 완벽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야기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나는 내가 그렇죠? 완벽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판단하지 않겠어. 이렇게요. 또 더 나아가면은 나는 내가 완벽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겠어. 이렇게.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완벽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너가 어떤지에 대해서 듣겠어. 이렇게. 사실은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판단과 다른 사람의 어떤 비판 앞에 서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타인의 목소리, 타인의 시선에 아주 몸을 졸이고 있고 마음이 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걸 하고 있냐에 대해서 시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그가 어떤 점에서 살고 있는지를 귀 기울여 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목소리를 바꾸어 보면은 우리는 미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타자와 너에 의해서 나는 대상화가 된 미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미가 갖고 있는 그러한 수동성을 다시 적극적인 능동성으로 바꾸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의 아픔을 바라볼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아이는 내가 옳아서 옳은 것을 타인에게 요구하는 그런 내가 아니라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귀 기울일 수 있는 내 속에 어쩔 수 없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너를 내가 다시 한번 돌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로부터 우리는 미를 불안하고 정말 뭐죠? 언제나 수동적이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안절부절하는 그 미로부터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을 이제 나로서 전환시켜서 타인도 그렇게 바라보고 그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모른다는 것은 이해의 시작이다.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이야기를 100%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행동의 근거에 대해서 아까 까뮤의 이방인처럼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도 너도 너의 행동을 수미일관하게 설명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수미일관하게 이야기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감싸 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법정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판단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단지 내 잘못을 인정해달라, 나의 잘못을 해도 괜찮다, 계속해서 그렇게 살겠다, 이건 아닙니다. 바로 그 조건을 이해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그 조건 속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지니고 산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변화할 수 있고 개선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삶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마치 예술가처럼 살아야 됩니다. 아까 연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연기를 하려면 잘 해야 되는 거죠. 잘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예술가들이 작품을 구상하고 작품을 만들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모습이 지금까지 했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 좀 다른 모습이 가능할 것 같아 하면 그 모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잠깐 멈추고 바라볼 여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뭔가 더 필요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죠? 글을 쓰다가 정말 좋은 구절이 너무 많아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좋은 작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과정이 있어요. 버리는 겁니다. 버려야 됩니다. 정말 버리지 않으면 이게 너무너무 정말 중요하지만 이 전체 맥락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면 과감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고 사회적으로 요청되는 일도 많고 또 살아남으려면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나를 배려하고 나를 정말 훌륭한 예술작품을 만들려면 버려야 됩니다.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 세상에서 나를 아무리 오라고 불러도 가지 않는 것, 또 나한테 아무리 큰 이익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옳지 않을 때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 않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예술작품을 만들듯이 여러분 자신을 배려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그 이야기가 정말 다른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나를 아는 것은 곧 너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영기적인 관계, 영기적인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내가 공한 존재고 나 자신, 근원적인 의미에서 나는 알 수 없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도공이 물레를 입다가 모양을 조금 더 다르게 만들고 싶을 때 새로 만들 수 있듯이 시인이 시를 쓰다가 새로운 구상이 나오면 또 그걸 덧붙여서 새로운 시를 쓸 수 있듯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새롭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누군가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정말로 중요한 것, 나 자신의 삶을 바꿔야 한다는 그런 요청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